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2,500선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연휴 전이라고 생각하면 그닥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잘 버티다가 반등하는 그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반등을 주도하는 업종과 그리고 이 반등 과정에서 소외되는 업종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을 하는 포인트가 결국 개별 업황인데,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의 좀 가망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저평가되어 있어서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은 이렇게 2,500선 공방을 펼치고 있고, 연휴 전까지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동성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 이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방향을 정할 것인데,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놓고 봤을 때 하락일 가능성이 거의 100%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100%라는 그런 게 어딨냐, 주식 투자에서. 근데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본업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업은 이제 철강 제품인데 포스코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는 맞지만, 근데 그게 세계 최고라는 게 앞으로 수익이 늘어난다는 걸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철강 부문에서 지금 한 3중거에 시달리고 있는데, 일본 일본 제품은 뭐 신뢰성에서 포스코 못지않은데, 일본 제품이 지금 한 10% 정도 낮은 가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 시장도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요건 이제 뭐 또 말이 옆으로 셀 거니까 일단 본질적인 부분부터 다뤄보면, 일단 뭐 앞으로 철근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본 제품이 10% 정도 낮은 가격에 들어오고,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풀리지 않으니까 국내로 덤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한 15% 정도 저렴합니다. 이건 그 신뢰성이 담보가 그러니까 중국산이라서 조금 찝찝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남아 제품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15에서 20%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는 물류비까지 감안했을 때 얘긴데, 지금 물류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부터 해서 해운업이 해운 운임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 거의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그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요 물류비가 떨어진 상태, 그리고 중국, 일본, 동남아 제품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포스코가 경쟁을 하려면 여기서 가격을 10% 정도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이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창 때 뭐 1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 가격 10%를 인하를 하면 사실상 본업에서 적자를 보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실적 전망이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잡혀 있지만, 이 긍정적인 수치조차도 2021년에 올렸던 실적보다는 못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가 뭐 철강 때문에 올랐냐, 뭐 리튬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 리튬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돈을 벌면 뭔가 개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같은 경우도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국세청에서 제동을 걸고 있고, 국세청 같은 곳에서. 그리고 리튬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재고 자산의 가치 하락. 그러니까 그 재고를 예를 들어서 이만큼 보유를 하고 있으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한다 하더라도 보유 중인 재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손실까지 더하면 이제 포스코에 한 번 더 이제 재무제표로 가서 재고 자산이 얼마인지, 포스코의 재고가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단순하게 반영을 할 수는 없지만 15조 원에서 10% 정도 떨어졌다. 뭐 리튬이든 철강이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결국은 한 1조 5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장부상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1조 5천억 정도의 손실이 반영이 됐을 때 포스코 실적을 보면 전망치에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거의 뭐 한 분기 실적이 다 날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포스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예전처럼 저평가 상태도 아니고, 이 저평가 상태도 아닌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PBR이 0.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동종 업계의 현대제철을 보면 현대제철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 되는데, 현대제철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5조 원 정도인데 자산이 20조. 그러니까 PBR이 0.28배 정도. 동국제강도 뭐 왜 이래? 동국제강도 5천억에 한 1조 8천억 정도 이렇게 자산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동종업계에 비해서 포스코가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 그 고평가의 원인은 그러면 철강에서 1위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리튬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 동향을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내리면 재고 자산의 가치 하락 때문에 실적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리튬이 2021년부터 급등을 했다가 지금 제자리로 가고 있는데, 그럼 이 급등했던 시기에 재고 자산이 플러스가 됐던 부분이 이 2021년에 실적이 급격히 좋아진 것도 이 리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적 감소 요런 것까지 고려하면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은도 보이는데 요것도 다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같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수렴 이후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정해졌다. 그럼 다른 대체 종목이 없다면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가게 될 텐데, 그 하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든든한 방어, 그러니까 방어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TSMC 대비해서 이제 미세 공정에서 이제 역전을 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역전을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14나노 공정에서 일시적으로 애플 일시적으로 앞섰고 애플 제품을 수주를 하면서 기세를 올렸던 적이 있는데,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이상 걸린 기술적으로 TSMC보다 앞섰는데, 이게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0년 이상 걸린 이런 상태고, 드디어 이제 이 역전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미세 공정으로 넘어가면 다른 세부적인 기술을 압도를 하게 됩니다. 그 전비라고 하는데 전력 대비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20-30% 정도 그 미세 공정으로 다음 단계로 갈 때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시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그걸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성능에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긍정적인, 숫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텐데 주가가 과연 거기에 따라줄 것이냐에 대한 건 판단을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서 6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데, 주가가 올라갈 만한 상황이 되면 팔 거고, 판다고 하면 당연히 파는 사람이 있으면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숫자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4 분기부터 많이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계속 기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그런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처럼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인 리튬 관련주들이 완전히 다 꺾였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정상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런 거품주들이 죽어야 숫자로 보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리튬의 하락, 리튬 관련주들의 하락,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은 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가 좋아지고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일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아이고 저는 그냥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저도 좀 한 반치나 모자랍니다. 반치나 모자란데, 능력이 100인 분들은 온전히 뭐 자기를 위해서 쓰시는 거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많이 쓰면 1인 거고, 저는 능력이 인데 이걸 다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반치나 좀 모자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캐스텍 코리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좋은 부분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안 드린 좋은 거 하나, 그리고 나쁜 거를, 어떤 부분이 나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나쁜 건 제가 그동안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그 나쁜 거 대부분을 제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도대체 네가 뭘 하는지 예, 요건 아셔야 되니까. 좋은 거 하나가 더는 뭐냐면, 그 태양광 그러니까 패널 모듈이 이 산업 폐기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정된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폐모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수명이 한 45년 정도로 일단 인증서 상으로는 나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실제로 45년 동안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과거 모듈 미국에서 60년 동안 60년 이상 쓴 실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증서 상에 있는 그 수명대로. 자, 그러면 이 좋은 점이 뭐냐면, 산업 폐기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주 뭐 처리가 곤란한 그런 중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없고, 모듈 한 장당 은이 한 20g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은 1kg이 아직은 그렇게 가격이 높지가 않은데, 1kg이 한 130만 원 정도. 그러면 요 은 자체가 한 2에서 3만 원 정도 가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듈 한 장당. 이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이 지금 금하고 비교해서 한 1대 80 정도 되는데, 이 1대 80 정도 되는 거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교환비가 서양에서 1대 12 정도 됐고, 동양에서는 1대 6 정도 됐습니다. 금하고 은.
자, 그러면 과거에 이 정도 하다가 왜 지금 1대 80 정도밖에 안 되느냐? 예, 과거에는 은이 화폐였습니다. 화폐였고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과거 청나라도 그렇고, 예, 청나라의 그 지정 언제라든지, 아니 청나라에, 이제 뭐래, 이것도 찾아봐야지. 예, 청나라 때 맞습니다. 그 은본이 조세제도, 예, 지정 언제인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중국이 결국 달러에서 벗어나려면 독자 통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금을 독자 통화로 하기에는 너무 적고, 예, 그리고 그 히토르나 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신용도 높은 화폐를 러시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실물을 갖고 있는 나라들하고 협력해서 만든다라고 해도, 예,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달러를 쓰는 대신에 중국이 주도한 그런 화폐를 쓰게 되는 건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놓고 보면 아무래도 중국은 좀 신뢰성 떨어지는 상대다 보니까, 예, 결국 그러면, 예, 은 본위로 돌아가지 않을까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을 화폐로 쓰면 은 가격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가격이 10배 상승했다고 했을 때 20에서 30만 원이 되면 모듈 가격이 50%가 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2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사이에. 그러면 우리 폐 모듈 그리고 요 구조물하고 요 폐 모듈도 다 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철거를 했더니 우리가 뭐 물론 돈 가치는 달라져 있겠지만, 우리가 1,000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20년이 지나서 철거를 했더니 한 600만 원이 나오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뭐 좋게 보는 건데, 그러면 나쁘게 보는 거, 지금까지 이제 좋게 보는 거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나쁘게 보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나쁜 거 중에 가장 핵심이, 그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영상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태양광을 하는 건지 방수를 하는 건지 모르실 정도로 방수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 핵심이 결국은 방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입장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태양광을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태양광을 지붕을 빌려가지고, 지붕을 빌려서 이렇게 태양광을 예쁘게 잘 얹었습니다. 자, 근데 그 태양광 지붕 임대하는데 그 지급하는 임대료는 이 100kW 기준으로 시세가 100kW 연 300에서 아주 좋은 자리는 한 360, 이 정도가 시세입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00kW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요 공장, 물론 이제 공장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너는 지붕 빌려서 임대료를 받자, 자산의 가치도 높아지고 자산 활용도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순조로운 생각, 그리고 우리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공장 지붕도 노는 지붕 빌려줘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그거를 방해하는 가장 핵심이 그러니까 누수입니다. 누수.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생겼는데 샌드위치 패널이, 그리고 이제 이 튀어나온 자리만 하게끔 이런 방법으로, 예,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흐르는 자리에는 적어도 구멍이 안 뚫리니까, 예, 기본적인 방수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 누수라는 게 태풍이 칠 때는 밑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예, 정말 바람 때문에 지붕을 타고 물이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 어떤 막혀가지고 이렇게 넘친다든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누수를 완벽하게 잡으려면 아주 철저한 방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방수를 처음에 제가 외주를 줬는데 외주 업체도 뭐 유명하다고 하는 업체인데, 예,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데, 다행히 직접 하는 건, 우리 또 직원들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최신 방수제를, 예, 찾는 공부하고
예 공법하고 이런 노하우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는 건 다 잡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하면 요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새게 하는 잘하는 업체들은 그나마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자리들만 해서 물이 안 새게끔 해서 한 4-5년 정도는 괜찮을 건데 그 이유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게 이렇게 이 피스의 힘으로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는데 바람을 안 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쪼끔씩, 쪼끔씩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딱 맞는 구멍이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헐거워집니다. 이만큼. 이런 이격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여기 또 실리콘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이렇게 그 막아 놓는다 하더라도 실리콘이 노화되고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물이 흐르니까 뭐 많이 새는 일은 없을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치면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태풍 바람 때문에 이렇게 역류해 가지고 넘치는 경우도 생기고 등등 해 가지고 결국은 이 일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장 입장에서는 임대료 그렇게 많은 임대료도 아닌데 그거 갖다 물이 새 가지고 뭐 제품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전기 설비라든지 이런 데 떨어진다든지 하면 '내가 그냥 왜 이 임대료 이거 찔끔 받고 한다고 했을까?' 후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 태양광 사업자들에 대한 이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 돈 받고 이런 고생을 할 줄 알았으면 안 할 건데.'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이 컴플레인이 오게 되면 '아니 20년 동안 뭐 그냥 쉬운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뭐 누수하는데 결국은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비가 샌다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막아 줘야 되는데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방수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공장 200 평이면 이걸 정상적으로 방수를 한다고 했을 때 보자. 제가 했을 때 아주 싸게 뭐 후려치고 다 했는데도 1,000 평에 4,000 그리고 제대로 한 번 더 하니까 1억 5천 이었으니까 어 200 평이면 5분의 1을 해도 한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의 1년 발전 수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돈을 들여서 방수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크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나마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태양광 업체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규모가 작고 어중이 너무 많습니다. 한 3만 개, 4만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들이 그 거의 99%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업체들은. 그러면 시공도 형편없이 하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돼 가지고 이런 데다 고정을 시키고 그럼 물 흐를 때마다 여기 스며들어야 계속 새게 되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물어주는 이 정도 비용을 들여 가지고 방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하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단독으로 하시면 결국은 지붕에 하셨을 때는 이런 누수 문제 때문에 나중에 서로 감정 안 좋아지고 이거 정상적으로 해결하려면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 해결은 항상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쌉니다. 뭐 사람이 다치거나 이러면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해결을 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건 그나마 이제 시공 제대로 하는 업체면 다행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붕에 부착을 해 버렸다든지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물은 새는데 다 뜯어 가지고 다시 방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방수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아예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저보다 더 확실하게 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검증 안 된 분들은 제가 한 외주업체 3번 바꿔 봤는데 3번 다 엉망이라서 확률적으로 100% 입니다 이게. 직접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괜찮고 또
부수적으로 뭐 들어가야 될 비용도 뭐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귀찮은 부분들 매달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이게 큰일은 아니지만 직장 다니고 생업에 집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성가신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까지 다 제가 해 드리니까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중간에서 또 떼먹기 시작하면 수익률이 확 떨어지니까 매력이 없는데 중간에서 안 떼먹고 예 요런 구조를 만든 거고 예 그러면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그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너무 철저하게 이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토지에 하시든지. 근데 토지는 지금 뭐 한 3년 정도 걸리고 거의 다 막혀 있는 데다가 토지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수익률입니다. 토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2.2 억에서 한 2.6억 정도 되는데 가중치가 없습니다. 가중치가 뭐 작은 걸로 하면 1.2 정도 되고 큰 거는 1.0 입니다. 가중치가 없다.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250만 원 정도 100 킬로 기준으로 수익이 나면 1 년에 3천 인데 2억 2천에서 2억 6천 요거 다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원금 찾는 데만 한 8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이자가 4%인 시대에 8년 지나면 원금이 한 1.5배 정도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비교로 갔을 때는 10년 이상 해야 비슷해진다라는. 10년 동안 본전 찾고 있다.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할 때도 매번 물려가지고 그냥 뭐 남들은 수익 내는 것 같은데 난 물려서 맨날 본전 찾고 있고 요런 거랑 비슷한 예, 결국은 그래서 제가 제시 드린 이 방법 외에는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도 없고 뒤에 골치 아픈 일에 안 생길 수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 표현하자면 희생이라는 게 따르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떤 추가적인 업무를 그냥 해 드리는 거에 대한 희생 그리고 우리 시공팀들이 시공팀이 물론 이제 성격이 가장 크긴 하지만 굉장히 이거 꼼꼼하게 다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예 이런 게 포함이 돼서 그나마 지금 이제 그리고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6 월에 된다 했다 7 월에 된다 했다 8 월에 된다 했다가 근데 이걸 또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들. 요게 이제 서로 이게 맞아야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예 그래서 '우리 말고는 제대로 사업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키스테 코리아 보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스테 코리아. 예 키스테 코리아는 지금 시가총액이 310 억까지 떨어졌습니다. 310 억. 그리고 예 매집이 있었는데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많이 올랐다는 건 이제 시가총액 1,000억 이상입니다.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영향을 주기 개인 한 명이 영향을 주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캐스트 코리아 보면 개인 한 명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오늘 작정하고 400, 600, 한 800 주, 800 주면 대략 봐도 한 160만 원입니다. 제가 마음 먹고 이 주식을 160만 원치를 샀으면 오늘 종가에 마감했을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시세라는 게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에서는 거의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 명만 그냥 작정하고 사도 그냥 훅 올라갈 수 있고 또 한 명만 작정하고 팔아도 훅 내려갈 수 있으니까 시세라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러면 이 캐스텍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이 자산의 규모에 수렴을 하게 될 것이고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지금은 적자니까 그렇지만 정상화가 되지 못한다면 지금의 저평가를 받겠지만 정상화된다면 이런 한 3배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게 작은 종목들은 그런 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자산을 보면 뭐 현금이 굉장히 또 없고 유형 자산만 많은데 이 유형 자산 중에 공장을 600억에 팔았다는 뉴스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대금이 연기가 됐지만 결국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이 자산의 상당 부분이 그 현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적어도 현금이라면 저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저기 손실이
내년에는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 사용 주조 쪽에 전망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방산 쪽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캐스트 코리아가 방산 업체는 아니지만 방산 쪽 물량이 늘어나면서 방산 업체들이 그쪽으로 캐파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민간 쪽에서 수요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돈데 이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정상화돼서 제자리를 찾거나 예 둘 중에 하나인데 제 경험상 상장사가 망할 정도면 실체가 없어야 됩니다. 뭐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진짜 할 거 다 해 먹어야 마지막에 결국 상장 폐지가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버티다가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예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시세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1,800 원이지만 누군가 마음 먹고 한 1억만 사도 2,200 원이 되는 거고 누군가 마음을 쪼금 더 먹으면 3,000 원도 되는 거고 예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이 회사가 정상화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시면 이 시세에 어떤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언젠간 정상화되고 가격도 정상화되겠지.'라고 기다리시면 되고 '이 회사는 알아보니까 좀 힘들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시면 물론 이제 팔 거 다 팔고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되지만 그전에 혹시라도 '얘도 유상증자하면 어떡하지?' 예 이런 어떤 걱정이 되시고 '갖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부담이다.'라고 하시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 제가 만약에 이걸 보유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 가격에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10억 밖에 안 되니까. 310억 이면 얘네 둘 다 합쳐 가지고 30% 정도 되는데 지분율이 그러면 많이 쳐 줘야 시가로 한 90억 됩니다. 근데 서울에 큰 아파트 한 채가 90억 정도 하니까 이런 예 공장이 몇천 평 되고 이런 회사가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되나?' 예 요런 생각을 해 보면 예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나은 시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또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